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을 숭배하는 이들은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인간의 가슴 속에 욕망이라는 씨앗을 심어두고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믿죠. 하지만 인간은 늘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령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인간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전자 변형이 가해진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거나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인공 배아를 만드는 등 신 고유의 영역을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죠. 무기 분야에서도 인간은 신이 소유한 것을 현실에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한국 역시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국가임에도 핵무기 없이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어떤 무기들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20년 3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안흥시험장에서 쏴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는데 당시에는 이 미사일에 대한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정체가 밝혀졌죠. 바로 지하 벙커 파괴용으로 개발된 현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 글이 실렸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 그는 지금까지 재래식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육해공 기반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모두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보통 핵폭탄을 운반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공중에서 투하할 수도,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도, 바다에서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를 삼각 핵투발 수단 누클리어 트라이에드이라 칭합니다. 즉 공중에서 투하하는 순항미사일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개발 목적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세계의 핵투발 수단을 전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무사로 이름 붙은 이 미사일은 아무리 봐도 기이한 형태입니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시험 발사 후 여러 언론에서 이 미사일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는데 당시 현무사의 탄두 탑재량은 2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사로 보이는 미사일이 실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행사에는 한국군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모 등등 수많은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는 고위력 현무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현무사의 경우 현무1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사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고위력 현무미사일이 현무사인지 아니면 신형 미사일로 알려진 현무5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인 탓에 군이 의도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세부 재원도 비밀에 해당하는데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바로는 현무5의 경우 탄두 중량만 9톤에 총 중량은 36톤에 달하는 진짜 괴물입니다. 기형적일 정도로 탄두의 중량을 늘렸기 때문에 전술핵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보통 1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탑재량은 1톤가량인데 9톤이라면 미사일의 모양은 대가리가 지나치게 큰 가분수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무사를 개발할 당시 핵탄두를 달 수 없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 미국이 한때 개발을 검토했다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라즈 프롬 가드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현무사의 정통한 한 전문가는 현무는 고도 10km까지 올라간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KT에 해당합니다. 즉 TNT 10톤을 터뜨리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는 것인데 탄두 중량이 9톤이라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도대체 신의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미국이 개발을 검토하다 포기했는지 또 한국은 어떻게 신의 지팡이에서 현무사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일까요? 패배하기는 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레이지 동레이지 도그이라는 폭탄을 사용해 베트콩을 깨부순 경험이 있습니다. 레이지 독은 폭약을 넣지 않은 강철 폭탄입니다.
폭탄인데 폭약이 없다니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미군은 모탄에 해당하는 커다란 용기의 길이 25, 지름 10 크기에 무게 20G짜리 총알 모양의 금속을 잔뜩 담은 후 이를 하늘에서 투하했는데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작은 총알 모양 금속들이 지면 근처에 도달했을 때는 초속 210m 나는 무서운 속도에 도달했죠. 이는 마치 기관총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는 평범한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발탄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금속 덩어리들이 비행기에서 낙하하면서 운동에너지가 더해지면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미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바로 신의 지팡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약 엄청난 무게의 금속이 비행기가 아닌 우주에서부터 떨어진다면 그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가공할 만한 위력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였습니다. 최초 미국이 신의 지팡이를 계획할 때는 전봇대 크기의 텅스텐 막대 묶음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음속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지팡이를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턴은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의미하는 텅과 돌을 뜻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중석이라 부르죠. 텅스텐은 톤당 가격이 대략 300만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비싼 금속입니다. 그런데 2003년 미 공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1m 길이에 0.3m 지름을 가진 텅스텐 막대를 저궤도에서 지상으로 발사할 경우 최종 속도는 마하 11시속 13475km, 위력은 11.5톤 TNT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스텐 막대 자체가 구형 K주에 달해 대단히 매력적인 위력은 아닙니다. 여기에 비싸디 비싸다는 텅스텐을 제작한 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하늘로 쏘아 올린다면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1kg 물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대략 2억만 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9톤의 텅스텐을 지구로 쏘아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죠. 과연 이게 그만한 매력이 있는 무기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서는 수십 년 동안 먼지만 뒤집어 쓴 상태로 현실화되지 못한 겁니다. 그저 게임이나 영화 소재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이 신의 지팡이에서 힌트를 얻어 현무사와 현무오라는 괴물 미사일로 발전시킨 겁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은 전국토를 요새로 만든다며 북한 전역의 화강암 지대에 6여 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평양 지하 300의 말에 거대한 지하시설을 건설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을 계획이라고 밝혔죠. 핵이나 미사일 등의 핵심 무기들도 전부 지하에 숨겼다고 전했는데요. 그냥 폭탄에 화약을 가득 채우면 안 되나? 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화약이 가진 무게로 운동에너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약이 폭발하며 만드는 화학에너지로 지하 깊숙한 목표까지 파괴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물론 핵폭탄을 이용하면 베스트지만 한국은 실정상 핵을 보유할 수도 개발할 수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처럼 운동에너지에 기댄 폭발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에 영향을 받는데 신의 지팡이처럼 운동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탄두의 무게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한 현무사는 탄두의 화약을 적당히 채우고 대부분을 무거운 중금속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각만큼 기이한 가분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길이를 늘렸고 이 덕분에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다다른다고 하죠. 현재 신형 미사일인 현무5의 시험 발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러한 미사일은 각도를 높여 고각으로 발사합니다. 왜냐면 가장 멀리 보내려면 3045도 각도가 최적이지만 현무사나 현무5는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하므로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각도를 높여 더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죠. 최대한의 하강 운동에너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무기라면 국민 대부분이 궁금해할 텐데 왜 진짜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전략무기이므로 북한에 노출시키는 것이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렸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무사나 현무5는 각도를 줄이고 탄두 중량을 낮추면 장거리 미사일로 변신하는데 그 사정거리에 드는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국들이 전부 유효 사거리에 듭니다. 그래서 굳이 주변국을 자극하면서까지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1년 뒤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발사한 SLBM 시험 발사 당시 중국은 북부전구 해군 소속 정보함 한 척을 소옥산도 부근으로 파견해 정보를 수집해 간 것으로 알려졌죠. 전략 무기를 가진 국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잠재적인 적국이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테니까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핵무기 발사 훈련과 핵시설을 스리슬쩍 공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단지 훈련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하고 만다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소위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 미사일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실제 이를 사용해 북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용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무기의 존재 목적답게 이를 비공개로만 돌리지 말고 북한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출해 타겟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 타겟에 명중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북한이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끝나면서 전쟁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중동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중동 시장은 방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에게는 대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마무리된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헬기 LAH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중동 현지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강한 수출 청신호가 나오고 있어 중동 지역이 제2의 방산 대박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은 중동에 쏠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발발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양측의 충돌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니 거의 매년 벌어지는 충돌 스토리에 세계가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민족과 종교, 종파가 서로 달라 국가 간 이해관계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을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오일 달러가 넘치는 곳으로 국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동을 새로움이 꿈틀대는 지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중동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국방예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첨단 무기를 휩쓸어 수입하는 엄청난 큰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우디는 낙후된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9년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에 연전연패하며 사우디 국경에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우디는 27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 병력을 용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수단 등 사우디 주변 극빈국에서 넘어온 용병들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건 1938년 사우디의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용병들에게 병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입은 겁니다. 결국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가 승리하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오합지졸 군대를 어떻게든 개혁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의 북부 사다 지역을 먼저 폭격하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예멘의 기습이 언제 있을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사우디였을 텐데 뜬금없이 선 공격을 퍼부으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우디가 이번에 예멘을 포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는데요.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지만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천무입니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정부가 지원한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우디는 지난 4월부터 평화 협상에 돌입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협상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 내 전쟁이 더 가속화 가운데 사우디의 선택이 천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 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천무가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폭격당하는 일이 불 보듯 뻔했으며 자칫하면 몰살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용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우디 국경에 집결했지만 사우디가 국경을 열지 않고 버티며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무 실사격을 직접 본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는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본 호주의 포병 장교들, 군 당국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도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기동성이 우수한 데다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은데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형 천무는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곧바로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E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E를 탑재한 천무만이 살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천무 KTSSME를 선택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데다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는 에이테크მს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가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천무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더구나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천무의 엄청난 화력과 위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앞서 사우디로부터 천궁 이방산 수출 임박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에선 천무뿐 아니라 대공 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향후 다른 무기 수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무 발사대가 잇따라 무사히 폴란드 땅에 상륙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이송된 2대의 천무와 현지에서 통합 작업을 마쳐 완성될 15대의 발사대를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18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납기 소식에 더해 최근 폴란드군에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 K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호마르 K가 공장을 떠나 제18기계화 사단 제18포병 연대에 직접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폴란드군에 배치된 호마르 K는 지난달 2일 쫄란드에 도착한 발사대 1개와 발사대 모듈 4개를 폴란드제 옐츠 8X8 차체를 결합한 것인데요. 천무가 폴란드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 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 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혼트급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 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호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200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 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 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쫄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한 미그 29와 수호이 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PH 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오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건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 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에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 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T-50과 FA-50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만 5천 I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휘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 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